네, 안녕하십니까. 한양대학교 로봇공학과 교수 한정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로봇 기반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는 주제로 한 30분간 강연을 해볼까 합니다. 사실 로보틱스라는 그런 부분은 그렇게 낯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빠르게는 1970년도 그리고 1980년도에 이미 로봇들은 우리 곁에서 어떤 사회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공장에서 제조업 현장에서 제조업의 선병으로 있어 왔죠. 벌써 수십 년 전 일입니다. 그런데 왜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수십 년간 우리 곁에 있었던 로봇을 또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SF 영화에 너무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자연스럽게 로봇 하면 미래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많은 제품들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지금 이 SOC들 이것들이 다 로봇에 기반해서 만들어졌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질 것입니다.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왜 벌어졌는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로봇은 제조용 로봇이 아닌 서비스용 로봇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로봇을 서비스용 로봇과 제조용 로봇으로 분류해서 생각을 하자면 상당히 좀 많은 갭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단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내부에 들어있는 기술들 자체가 좀 다릅니다.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서비스용 로봇의 발전이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새로운 기술 그리고 우리 곁에서 우리 산업을 또 바꿔줄 또 더 나아가서 우리 삶을 바꿔줄 기술이라고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술이 어떻게 바뀌었길래 어떤 기술이 포함됐길래 이렇게 예전부터 있었던 로봇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래를 바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까? 그 내용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이 로봇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이고 로봇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까지 맥락 속에서 연장선상에서 그 인사이트를 잡아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간에 그 변화의 중간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는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를 좀 꼽고 싶습니다.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라는 로봇 대회가 그 만들어낸 나비 효과가 정말 크게 펼쳐져서 지금 우리 2022년까지 연결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파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 국방성사나 연구조직입니다. 신무기를 만드는 곳이죠. 이곳에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일회성으로 3년간 한 번 펼쳐지는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 대회의 시작은 다파 챌린지가 있기 1년 전인 2011년 후쿠시마 원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때 로봇들이 원전 안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었고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큰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그 원인이야 여러 가지 분석 결과들은 있습니다만 짧게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원격 조정으로 이루어졌던 로봇이 그 전파의 그 어려움, 특히 이제 방사능이 쏟아져 나오는 상황 속에서 전자제품 구동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발생되면서 큰 역할을 못했는데요. 그것의 반성의 일환으로 그리고 또 로보틱스 기술이 지지부진하다라는 그런 그 우려 속에 다파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후쿠시마 원전을 모델로 8가지 미션을 제시를 합니다. 로봇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저 8가지 미션을 제공을 하면서 이것을 한번 풀어보십시오. 로봇이 저 8가지 미션을 해낼 수 있다면 로봇은 앞으로 우리 곁에서 우리가 원하는 또는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는 웅변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처음 250여 개 팀이 모여서 2012년에 이 대회를 시작할 때 8가지 미션을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로봇은 전 세계에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저도 첫 예선전이 기억이 나는데요. 첫 예선전에서 한 가지 미션도 못하는 로봇들이 정말 거의 반 정도 될 정도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로봇 기술을 자랑하는 그 로봇 연구자들 그리고 그 로봇 팀들이 이 8가지 미션을 잘 수행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로봇 기술이 얼마나 우리 곁에서 멀리 있는가를 반증하는 일이라고 하겠죠. 다시 한번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8가지 미션이 무엇인가? 후쿠시마 원전에서 로봇이 진입해서 임무를 수행하는 그 장면을 상상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자동차 운전입니다. 자동차는 자율주행 자동차 이런 건 아니고요. 201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재래식 자동차, 내연기관으로 가는 자동차에 운전석에 앉아서 악셀과 브레이크를 조정하고 핸들을 조정하면서 그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가장 어려운 미션이었던 자동차 내리기가 두 번째 미션으로 존재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 또 펼쳐지는데요. 8가지 미션을 하나하나 얘기할 때마다 인간들이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미션일수록 로봇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모라베게 역설을 깨닫게 되는 건데요. 아무튼 두 번째 자동차에서 내리기가 가장 어려웠던 미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인간들은 어려워할까요? 물론 몸이 불편하시면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몸이 신체가 건강하다는 조건 하에서는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문을 열고 들어가고 그리고 냉각수의 밸브를 열고 벽이 나타나면 벽 옆에 있는 드릴을 집어서 벽을 뚫고 그 다음에는 서프라이즈 태스크라고 어떤 건지 안 알려주는 그런 미션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는 신더블럭이죠.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벽돌들을 무작위성으로 이렇게 펼쳐놨을 때 그 험지를 돌파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것. 이 8가지 미션을 1시간 동안 수행하는 것이 다파 로보틱스 챌린지의 내용이었습니다. 3년간 펼쳐졌습니다. 3년간 여러 라운드가 있었고요. 그 예선전에서 성적이 좀 부진한 팀들은 다음 라운드로 진입하지 못하고 성적이 좋은 팀들끼리 계속 살아남아서 수행하는 무슨 노래 경진대회 같은 그런 느낌으로 3년간 라운드가 펼쳐졌습니다. 이 대회에서 참가했던 그 수많은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들 어떻게 이 대회를 치렀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말도 안 되게 못합니다. 그런데 대회가 진행될수록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잘하는 팀들이 나타납니다. 그 잘하는 팀들의 그 경기 장면을 보고 다른 팀들이 인스퍼레이션을 받아서 또 업그레이드를 합니다. 그런 식이 대회가 갖고 있는 경쟁과 협업의 힘이겠죠. 3년 동안 로봇공학자들은 8가지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검증받았다고 할까요? 가장 성공한 기술이라고 할까요? 가장 끝까지 살아남았던 팀들의 공통점이라고 할까요? 바로 힘을 사용하는 팀들이 좋은 성적을 거둡니다. 인간의 운동 방식을 모방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제조용 로봇, 이전까지 우리가 산업 현장에서 썼던 로봇들은 위치 제어 기반의 로봇들입니다. 어떤 목표 위치를 알려주면 그 목표 위치까지 구동하는 기술,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에러 없이 구동하느냐가 큰 패러다임, 제조용 로봇의 좋은 이런 수식어를 붙여줄 수 있었다면요, 사실은 인간은 그렇게 정확하게 위치를 제어하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냥 갑니다. 그리고 힘을 느낍니다. 그리고 보지도 않고 이 힘, 촉각, 근육에서 올라오는 센싱 기반의 정보들을 바탕으로 반사신경처럼 빠르게 척수, 손해, 간내 이런 대뇌가 아닌 곳에서 정보를 처리한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다시 명령을
내보냅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 물을 마시고 있는 메커니즘이죠. 보지 않습니다. 이런 힘을 기반으로, 촉각과 힘을 느껴서 힘을 기반으로 로봇을 움직였던 팀들이 좋은 성적을 냈고 그 팀들이 결승전에 진출하게 됩니다. 지금 24개 팀의 명단을 보고 계신데요. 이것은 다파가 보도자료로 배포했던 자료고요. 우리나라도 3개 팀이 결승전까지 올라가죠. 총 24개 팀이 결승전을 하는데요. 카이스트, 서울대, 그리고 제가 팀장으로 있었던 로보티즈라는 회사의 팀까지 3개 팀이 진출합니다. 그리고 일본, 옆나라 일본은 뭐 로봇 잘합니다. 로봇 강국입니다. 배울 점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세계 최초로 만드셨던 분, 이족 보행 최초로 성공하셨던 분들이 팀을 이끌고 진출을 하셨고 5개 팀이 진출을 했고요. 결승전까지 올라갔고요. 미국은 12개 팀, 홈그라운드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그때 당시는 구글의 자회사였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7개 팀을 로봇을 무상으로 지원을 했죠. 그래서 많은 팀들이 결승전까지 올라갈 수 있었고요. 독일의 2, 이탈리아 하나, 홍콩 하나, 총 6개국이 2015년 6월에 캘리포니아의 포모나 시티라는 어떤 사막의 한 경마장이었는데요. 거기에 모여서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저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많은 걸 배웠고요. 힘 기반 로봇을 제어하는, 즉 임피던스 컨트롤을 로봇에 적용을 하고 완성하지는 못했지만 어떻게든 사용을 해보고 그것이 갖고 있는 그 포텐셜, 잠재력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왔던 24개 팀의 결승전 영상을 하이라이트로 좀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수행하지 못할 것 같았던 일들이 제 눈앞에서 펼쳐집니다. 자동차에서 내리는 저 기술이 힘을 느껴야 할 수 있는 거고요. 문손잡이가 어떤 문손잡이인지 모르면서도 열 수 있는 그 기술은 느끼면서 제어를 해야 되는 기술입니다. 마찬가지로 밸브를 열어서 냉각수를 유통시키고요. 힘 제어의 가장 백미는 저 벽을 뚫기였습니다. 너무 힘을 줘도 안 되고요, 너무 힘을 안 줘도 안 되고, 힘을 기반으로 위치 제어와 속도 제어까지 다 할 수 있어야 벽이 뚫리죠. 그리고 서프라이즈 미션은 전원 플러그, 잘못된 전원 플러그를 뽑아다가 제대로 된 데 꽂는 게 나왔습니다. 저 벽돌 보셨나요? 규칙성이 없습니다. 마구 놓여져 있죠. 그것을 발목에서 느껴지는 힘을 바탕으로 균형을 잡으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끝이 나는데요. 이 대회에서 자랑스럽게도 우리나라의 카이스트가 1등을 했다는 사실, 이제는 너무 잘 알려진 사실이라 두 번 말하는 게 잔소리가 될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승 상금은 $2 밀리언,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억 원 정도 였었죠. 지금 저 파란색 티셔츠 입고 있는 그 젊은 친구들이 지금은 우리 로봇 산업을 이끌고 있는 중추로 성장했습니다.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2021년에 상장을 했죠. 이들이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정말 자랑스럽고요. 옆에서 보면서도 참 저런 친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 로봇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자랑스러운 친구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세상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입니다. 그리고 2026년에 이 대회에서 자극을 받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새로운 버전을 선보이죠. 이때가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때와 맞물려서 세상은 급격하게 새로운 기술의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보스턴 다이내믹스, 현대자동차가 현재 인수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세계 최고의 로봇 회사로 자타공이 인정받고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만들었던 저 맨 왼쪽에 있는 로봇 아틀라스가 우승을 못했죠. 카이스트가 했습니다. 거기서 자극을 받았는지 1년 안에 두 번째 로봇을 만들어냅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 아틀라스 2, 우리가 지금 익히 알고 있는 스타가 된 로봇. 이 로봇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힘 제어가 경기에서 만들어졌다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쓸 수 있을지
미래를 선보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눈 덮인 산길을 걷게 했죠. 이족 보행 로봇이 눈 덮인 산길을 걷는다? 상상 속에서만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발목에서 느껴지는 힘을 바탕으로 땅이 얼마나 미끄러운지, 얼마나 푹푹 빠지는지, 경사가 어떤지, 지금 내가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를 느끼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어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바탕으로 보정 신호를 만들어낼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사람처럼 걷는 저런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술적으로는 착지점 제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현재는 많은은 아닙니다만 몇몇 로봇 하는 연구소에서는 이제 실현을 해내고 있는 기술들이고요. 자, 그리고 나서 힘을 느끼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일을 할 수 있다. 우리가 상상 속에, 영화 속에서만 봤던 그런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자 드는 것은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무게가 갑자기 변하는 이런 현상들을 극복해내는 장면이고요.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사실 여기가 세상을 바꾸게 되는 신호탄 아닐까, 제조용 로봇과 서비스용 로봇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즉 임기응변을 하게 되죠. 힘을 느끼게 되면 이상한 힘이 들어왔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예전에 제조용 로봇들이 프로그램 한번 하면 그 프로그램을 24시간, 하루 24시간 계속 수행해야 되는 것과 다르죠. 어떤 개입이 이루어지면, 힘의 변화가 생기게 되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되고, 그 파악한 걸 바탕으로 새로운 명령을 만들어서 다시 명령 체계를 전환하는 이러한 기술, 이런 것이 우리 곁에 로봇을 있게 만들어준 기술입니다. 즉 힘을 느끼게 되면,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로봇이 안전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힘을 느낄 수 있는 로봇, 즉 안전해진 로봇이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그래서 독일을 시작이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요. 로봇들이 공장 밖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공장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되어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안전을 위해서 인간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법들, 그런 법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힘을 느낄 수 있는 로봇에 한해서 담장을 안 쳐도 된다, 인간과 같이 일해도 된다라는 개정이 이루어지죠. 우리나라도 로봇산업진흥원의 힘 그리고 로봇산업협회의 노력으로 2018년부터 법이 개정돼서 지금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라 협동 로봇이라고 하는 인간과 같이 일할 수 있는 로봇이 우리 곁에서 일할 수 있는 규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과 로봇은 같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후반부터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자 서비스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서비스 로봇은 그냥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기술 개발도 중요하지만 기술 개발에 따른 사회적인 변화, 그리고 제도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그리고 나서 2019년 코로나 직전 비디오들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시죠. 위에 있는 것은 일본의 대표적인 산업용 로봇 회사 파나기 진화하는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밑에는 이때 당시는 좀 혁신적이었는데 2019년에는 좀 혁신이었죠. 바리스타 로봇을 서비스를 하는 라운지X, 지금은 라운지랩이라고 이름을 조금 바꿨는데요. 그 회사의 바리스타 로봇 홍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놀랍게 다가와야 될 것은 인간과 로봇이 같이 있다입니다. 담장이 없어도 로봇이 움직이네, 공장이 아닌데도 움직이네 입니다. 왜냐하면 힘을 느낄 수 있고, 힘을 느끼게 되면 어떤 위급 상황에 멈춰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인간은 사고를 당할 확률이 굉장히 줄어들죠. 자, 그래서 인증을 받은 로봇들에 한해서, 그리고 어떤 정도의 힘 이하의 로봇에 한해서 저렇게 우리 곁에서 로봇이 쓰이고 있죠. 이게 서비스 로봇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조용 로봇에서, 그리고 미래의 로봇을 상상하는 서비스 로봇으로 진화하는 그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서 더 중요한 거는 로봇들이 모든 일을 다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라베게 역설에 기초해서 사람들이 잘하는 일은 로봇들이 잘 못합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로봇은 혼자서 움직일 때보다 사람과 같이 움직일 때 더 높은 시너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로봇들이 우리 곁에서 다가오게 됐습니다. 2020년대는 바야흐로 로봇과 인간이 같이 일하는 시대가 펼쳐질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 로봇을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가? 그리고 우리 사회는 로봇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쟁도 또는 토의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갈등 요소를 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3D, 더티하고 그리고 dangerous하고 그리고 좀 위험한 이런 그리고 어려운 이런 일들에 적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잘하기 어려운 것을 잘하기 시작하는 그런 존재죠. 그러다 보니 인간들이 잘하지 못하는, 하기 싫어하는, 하기 어려운 곳에 로봇이 역할을 해주면 우리 인간 사회는 보다 더 인간을 위한 그런 사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지금 로봇 회사들이 주목한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물류이죠. 물론 아마존이 물류 회사이고 거기서 많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하지만 인간의 사회적 갈등, 인간의 일로 인해서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지는 현장, 이곳에 로봇을 대입시키고 보면 정말 좋은 비즈니스 모델, 더 나아가서 사회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상하차 작업은 보시다시피 인간의 노동이 굉장히 많이 필요로 하고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유발되는 부분입니다. 얼마 전에 아르바이트 학생들의 그 보고서를 읽었는데요. 상하차 작업 알바라고 할게요. 상하차 작업 알바, 속된 말로 이것이 가장 기피하는 그런 알바 중에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그만큼 고된 노동,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논쟁이 벌어졌던 부분. 그리고 또 하나, 택배 대란으로 펼쳐졌던 이런 그 인간 사회의 갈등, 아파트 단지 주민들과 택배 회사, 그리고 또 배달하시는 노동자분들의 갈등, 여기는 누구 편도 들 수 없는 정말 사회적인 문제였죠. 이런 부분에 로봇 회사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봤던 이 부분은 상하차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개발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라스트 마일 솔루션이라는 이름으로 자율주행, 자율배송 로봇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의 물류, 즉 물류센터의 상차, 하차, 그리고 라스트 마일, 배달, 소비자까지 배달하는 부분까지, 여기에 물류 로봇 시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단 사업적인 이득뿐만 아니라 이런 사업이 펼쳐지게 됐을 때 우리 사회는 인간 사회 갈등을 아주 효율적으로 그리고 아주 현명하게 해결하는 그런 사회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여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소사이어티라는 그런 사회라는 측면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요인, 사업적인 요인, 산업적인 요인이 맞물려서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많은 회사들이 투자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실증 사업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글로벌하게도 이런 일들은 펼쳐질 것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특히 이제 미국에서 많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일본, 독일, 로봇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런 곳에서는 지금 많은 스타트업들이 라스트 마일에 힘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라스트 마일을 기준으로 만들었던 배송 로봇의 끝은 어디일까요? 과연 배송 로봇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만들어진 기술들은 공항, 박물관, 전시장, 백화점, 식당 다양하게 펼쳐질 것입니다. 그래서 로봇이 자율주행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무언가는 정말 상상의 영역이었던 것들이 이제 사업의 영역으로 다가가고 있죠. 그리고 그 사업이 우리 인간 사회에 가치 있게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또 사회적인 역할을 또 한번 볼까요? 고령화, 1인 가구, 그리고 코비드 19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굉장히 외롭고 고립감을 느끼는 단어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 2020년대를 정의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사회적인 갈등, 사회적인 아픔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이런 사회적인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로봇을 대입하면 정말 좋은 현명한 솔루션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OECD 기준이긴 한데 2025년이 되면은 우리는 고령화 비율이 정말 OECD 국가 중에 앞서 나간다는 게 좋은 말은 아니겠죠. 상위권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고령화 비율이 20%가 넘어가는 이런 때,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점점 떨어지는 이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1인 가구가 증가할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로봇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준 영향 중에 하나는 인간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격리가 돼 보시면 아시겠지만 참 힘듭니다. 그 힘듦이 육체적인 힘듦이라기보다는 정서적인 힘듭니다. 그래서 로봇은 새로운 친구, 반려 로봇이라는 부분으로 사회적인 기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비단 이런 부분뿐만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펼쳐질 사회적인 이슈들, 인간 사회의 갈등들, 그리고 인간이 필요로 하는 그 무언가에 우리가 뭔가 하고 있지 못할 때 그것을 로봇으로 채울 수 있다면 우리 인간 사회는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Hi, Grandma. I miss you. I miss you too. Hey, you got the toy I sent. Yeah, I love it. Astro, follow me. 지금 이런 반려 로봇은 I 비단 miss you. 스타트업뿐만이 아닌 대기업이 투자를 하고 대기업이 손을 대고 있는 부분이죠. 아마도 코로나 상황이 이 상황을 가속시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대기업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삼성, LG, 현대자동차, 그리고 두산이 가장 돋보이게 두드러지게 앞서 나가고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로봇 사업팀을 만들어서 정식 팀으로 꾸렸죠. LG전자는 로봇을 가전의 새로운 부류로, 새로운 가전으로 정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모빌리티 회사답게 새로운 이동 수단, 그리고 이동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가치로 정의를 했고요. 두산은 전통 제조업 로봇에서 이제 일반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을 기준으로 일반 서비스 로봇으로 전환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죠.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자본이 움직이고 대기업이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발맞춰서 정부의 규제들도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규제의 변화가 의미하는 것이 사회가 변한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2020년에 로봇 산업 현재적 규제 혁신 로드맵이 발표가 됐죠. 그래서 33건의 계획이 수립이 됐고 2021년에 완료된 게 보이고, 그리고 2022년에 조기에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들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조금 더 빨리 당겨진다면 우리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로봇들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정부의 규제가 완화가 되고 대기업의 자본이 움직이고 스타트업의 아이디어가 더해지고, 이것은 우리 사회를 변화시킨다라는 언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로봇이 쏘아 올린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이 변화할 거고, 그 노동의 변화는 인간의 삶의 변화를 가져올 거고, 그렇게 됐을 때 로봇이 만들어내는 그 사회 변화가, 인간의 삶의 변화가 인간의 삶을 보다 인간답게 만들기 위한 그런 생각이 지금 이 순간에 한 방울 한 방울 더해진다면, 그제서야 로봇 기술은 우리 사회에서 가치 있는 기술로 우리 곁에 다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 단계 진보하는 문명 사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